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서울의 봄이란 1979년 10월 26일 후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의 정치적 과도기를 뜻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이 말은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운동인 프라하의 봄을 따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날이 중요하겠죠? 1979년 10월 26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11.6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중앙정보부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만 피살된 건 아니었고요.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나 경호원들도 피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현직 국가원수가 살해된 사건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1978년 있었던 대선의 상황으로 먼저 가보려고 해요. 1978년 7월 6일 우리나라에서는 제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 자료가 그 결과 득표인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투표율이 100%인데 득표율 99%로 박정희가 또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투표율 100%도 이상하고 99%가 되는 사람들이 박정희를 뽑았다는 것도 이상하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간선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간선제였어요.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법이 바로 1972년에 통과된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이름은 새로운 헌법이죠.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이 헌법을 발표했어요.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 중임, 연임 제한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할 수가 있도록 헌법이 마련이 되었던 거죠. 심지어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게 아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간접적으로 선출을 하는데, 그럼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00% 투표율에 99%의 득표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이외에도요,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조선시대 왕만큼이나 강화시킨 게 특징이었어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해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1978년이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무려 10년도 넘게 장기 집권을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박정희 정부도 크게 흔들렸던 게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박정희 정부가 정말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또 집권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놀라운 정도의 경제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970년대 후반에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경제성장까지 흔들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 YH 무역 사건이에요. 여기는 가발 만드는 회사였는데 여공들이 많았던 회사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도 해고를 하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있던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운영을 정상화해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면서 농성을 벌입니다. 근데 이 농성을 벌인 장소가 중요해요. 집권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집권하지 못한 당을 또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농성을 벌였던 장소가 바로 당시의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나 여당 측에서는 YH 무역사건 배후에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쨌건 이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총재였던 김영삼이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농성을 당시 경찰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합니다.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오죠. YH 노조의 조직 차장이었던 김경숙이라는 분이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돼요. 동맥도 끊어지고 타박상도 입으면서 결국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돌아가시게 되죠. 이후에 김영삼 이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즈지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 박 대통령을 제어해달라,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 내용 듣고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국가 모독죄로 몰아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직에서 김영삼을 제명시키게 되죠. 당시 신민당 총재이자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이 남긴 이야기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요. 한 시인의 시에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박정희 정부의 상황에 반발하면서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붕어항쟁이죠. 이 항쟁을 진압하는 방식으로 박정희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해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태가 바로 11.6 사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당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김재규가 도대체 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총을 쐈느냐.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김재규가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그랬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경호실장 차지철과의 권력 다툼이었다. 미국이 사주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그 다음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당하고 난 다음날 이거 수습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27일 새벽부터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런데 여전히 민주적이지 못한 헌법, 뭐는 가동되고 있어요? 유신헌법.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신헌법 끝내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이 민주주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인사들이 11월 24일에 마치 결혼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YMCA에서 모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주체의 국민회의도 해산을 해달라, 유신체제도 이제 정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또다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고 간선제로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어서 바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2.12 사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군부 쿠데타는 아니었어요. 최초의 군부 쿠데타는 5.16 군사정변이었고요. 두 번째 쿠데타이기 때문에 당시의 군부 세력을 신군부 세력이라고 표현하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당시에 하나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단행이 되었는데 하나이가 누구냐? 대한민국 육군 내의 비밀 사조직입니다. 대통령은 최규였지만 사실상 권력의 핵심은 전두환이었던 거죠. 1980년 4월 16일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례에 취임하게 되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유신체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새로운 군부 쿠데타까지 일어나니까 이번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요. 5월 15일에는 서울 시내 30개의 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어 거의 10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죠. 정부는 학생들을 달래기에 들어가요. 연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사회가 안정이 되면 계엄령도 즉시 해제할 테니 학생들은 믿고 자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단 대학생들은 가두 시위를 멈추고 정상화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광주에서는 시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이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5월 18일 이거에 대한 저항 속에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서울의 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이후로 5.18 민주화운동 전날 그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기까지를 의미하는 시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올까 잠깐 희망이 찾아왔었던 기간이었죠.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겼던 얘기처럼 닭의 목에 비틀어도 새벽은 찾아왔습니다.